안녕하십니까. 네, 리버티 법률사무소의 김지진 대표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한민국 법원 판결과 국제법이라는 주제로 대한민국 판결하고 그리고 국제법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대학 수업이 제대로 잘 진행이 좀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대한국제법학회 학회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회원님들께서 이렇게 각자 맡은 분야에 대해서 또 이렇게 강의를 해주시고 하는 이런 재능 기부를 해주셔서 굉장히 뜻깊게 생각하고 또 이런 자리에 동참할 수 있게 된 점을 굉장히 보람 있고 또 뿌듯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또 변호사로서 가장 필요한 그런 컨텐츠를 좀 마련해 보려고 준비를 했으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판례는 굉장히 유명한 판례죠. 남북 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에 대한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례인데 여기서 이 판례에서 주요 쟁점은 남북 기본합의서가 국제법상 어떤 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북한의 국제법 주체성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볼 만하고 또 국제법상 조약의 개념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볼 만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도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죠. 판문점 선언을 또 비준하느냐 마느냐 이거에 대해서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판문점 선언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남북 기본 합의서 이거에 관해서 헌재가 판단을 했고 또 이거에 관해서 주요 내용은 91년 이제 12월 13일 남북한의 정부 당국자가 소위 남북한 합의서에 서명했는데 이 합의서는 남북 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임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문서이며 이는 한민족 공동체 내부의 특수관계를 바탕으로 한 당국 간의 합의로서 남북 당국의 성의 있는 이행을 상호 약속하는 일종의 공동성명 또는 신사협정에 준하는 성격을 가짐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우리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판결문의 내용을 제가 이제 그대로 따온 건데 이거에 여기서 문제가 되는 쟁점들을 한번 이제 평석을 통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우선 국제관습법상 조약 체결의 주체는 국가에게 한정되지 않습니다. 이게 왜 제가 평석으로 넣냐 하면 이제 조약법을 많이 얘기를 해요. 흔히 조약법상의 조약의 개념을 우리가 국제법에서 조약을 공부할 때 많이들 얘기하는데 그걸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국제조약법 협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조약교 협약의 목적상 조약의 정의는 조약이라 함은 단일의 문서 또는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관련 문서에서 구현되고 있는 거에 관계없이 또한 그 특정의 명칭에 관계없이 서면 형식으로 국가 간에 체결되며 또한 국제법에 의해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라고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약의 개념에 관해서 꼭 조약법상의 이런 정의에 구속될 필요는 없고 우리 국제법에는 또 국제관습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국제관습법상에서는 조약법에서는 이제 국가 간 체결되는 국제적 합의로 규율을 하고 있지만 관습법상으로 보면 조약 체결의 주체는 국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제법 주체도 조약 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기구, 유엔 같은 경우에도 유엔 회원국들과 개별 협약을 맺을 수도 있고 유엔 협약 자체도 또 유엔이 또 국제법 주체가 돼서 국가는 아니지만 체결하는 이제 조약 또 국제법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피에로 같은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같은 경우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도 국제법상 국가는 아니죠. 하지만 일정 권리 의무에 관해서는 조약 체결 능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피에로가 불가침 조약을 체결한다. 상호 이제 상호 침략 행위를 하지 않기로. 그렇다면 국제법상 권리 의무를 창출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내용은. 근데 피에로는 또 국가가 아니고. 하지만 이런 국가가 아닌 민족 해방 기구라고 해야 되죠. 이런 국제법상 주체라도 조약 체결에 있어서는 주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꼭 조약 체결의 주체는 국가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조약인지 아닌지는 과연 어떤 거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될지 이게 문제가 되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국제법상 권리 의무를 창설하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그 합의의 내용에 구체적으로 좀 전에 이제 불가침 선언에 대해 불가침 조약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불가침 조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서로 침략 행위를 하지 말자. 그런 의무를 상호 의무를 법적 의무를 창설하는 내용이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내용, 즉 구체적으로 국제법상 권리 의무를 창설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이거는 조약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조약의 판단 기준을 이 국제법상 권리 의무를 창설하는지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그 합리적이고 그리고 보편적인 그런 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지금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판례의 내용을 보면 이제 우리 남북한 관계를 특수관계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판례의 논리를 따라가면 그 남북 간의 관계는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라 그 향후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즉 북한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남북 기본 합의서는 조약이 아니다. 이런 이제 논리적인 그 도출 과정을 겪고 있는데 요 논리적인 과정은 약간 국제법적으로는 약간 비판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죠. 좀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조약 체결의 주체는 반드시 국가에 한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록 뭐 우리가 북한을 국가로 안 본다고 해도 예를 들어 뭐 반국가 단체로 보건 뭐 일정 한반도를 점령하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주체라고 보더라도 충분히 조약 체결의 주체로 인정받을 수 있고요. 또한 현실적으로 그 세 번째 설명을 해놨지만 북한의 어떤 국제법 주체성 자체를 지금 현재 그 국제사회에서 부인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또 유엔에 현재 가입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또한 북한도 다른 나라와 그 일정한 외교적 관계를 맺고 있고 또 다양한 협약들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어떤 국제법 주체 자체가 아니다. 라는 것은 그 현대 국제법 이론상은 좀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거예요. 북한이 국가다. 이거에 대해서는 뭐 논의의 여지가 있었고 우리나라 헌법하고도 좀 충돌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쟁적이긴 하지만 북한이 국제법 주체성 자체가 없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북한이 국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즉 조약 체결의 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남북 기본 합의서가 어떤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신사협정에 불과하다는 그런 논리적 그 도출 과정에는 국제법상 약간 비판의 여지가 없지 않은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최근에 판문점 선언이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제법상 권리 의무와 관련해서 판단을 해본다면 판문점 선언의 법적 성격도 좀 더 명확하게 도출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뭐 시간 관계상 판문점 선언의 내용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개별 다 따져보긴 어렵지만 판문점 선언에 있는 내용 자체가 어떤 구체적으로 우리 남북 간의 권리 의무 자체를 창설하는 내용이 있다. 그거 자체로요. 뭐 추가로 예를 들어 추가적인 합의가 있다고 하면 군사 합의 같은 경우도 있죠. 굉장히 구체적인 합의가 있다고 하면 뭐 그거는 이제 논외로 하더라도 판문점 선언 자체로 어떤 구체적인 권리 의무를 창설하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판문점 선언도 마찬가지로 북한은 국가도 아니고 국제법 주체도 아니니까 이건 단순 신사협정에 불과해. 이렇게 판단하는 것보다는 북한도 일정한 그 조약 체결 능력이 있는 국제법 주체에 해당하고 어떻게 보면 국가로 볼 수도 있지만 이 판문점 선언의 내용 자체에 그 국제법상 권리 의무를 창설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고 좀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판문점 선언도 지금 남북 기본 합의서와 마찬가지로 어떤 국제법상 그 권리 의무를 창설하는 내용이 없어서 그 조약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일종의 뭐 공동 선언이나 아니면 뭐 신사 협정으로 보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이 판례에서를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자면 결국에는 그 일반적으로 논의가 되는 게 국제법상으로는 좀 어떤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게 결국 결론인 것 같아요. 우리 일반적으로 조약은 국가만 체결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그리고 조약법에도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하기도 쉽지만 실제로 국제관습법상 조약 체결의 주체는 이제 국가에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 비록 국가가 아니라고 해도 일정한 권리 의무에 있어서는 국제법
국제법, 즉 조약의 국제법이죠. 그 조약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그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는 그런 판례고 그런 내용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다음 판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다음 판례는 그 조약의 그 직접 적용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조약의 직접 적용 굉장히 좀 생소할 것 같은데 일단 조약의 직접 적용이 뭐냐 하면 그 예를 들어 국제 조약이 우리가 체결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국제법에 있어서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관한 파트에 대한 내용인데 실제로 국제법이 체결됐을 때 이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가 뭐냐. 특히 국내법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법이 있을 때 예를 들어 뭐 WTO 협약이나 WTO 협약은 직접적으로 뭐 관세나 아니면 우리 무역 통상 이런 거에 있어서 우리 기업 또는 뭐 개인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법이잖아요. 근데 이거 엄연히 국제법인데 이것이 과연 국내법에서 일정한 변형을 거치지 않고 직접 국내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조약, 즉 국제법의 직접 적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이제 97 헌바 65 이 사례는 이 직접 적용성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례라 제가 골랐어요. 이런 직접 적용성을 그 설시한 판례들은 꽤 많은데 이거는 직접 어떤 개인에게 그 가중된 형사처벌을 부여하는 그런 내용이라서 이게 직접적으로 어떤 직접 적용성에 대한 그 중요한 구체적인 사례가 될 것 같아서 이걸 골라봤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관련 쟁점은 이제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예요. 이거에 대해서 뭐 이론적으로는 사실 뭐 이원론도 있고 이원론도 있고 이런 이론적인 논의들이 사실 많이 있지만 이 이론의 귀결로 들어가면 결국 개별 국내 헌법에서 어떻게 이제 국제법을 수용하고 있는지 이 개별 사례를 연구하는 게 이제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서는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저희도 그래서 이제 헌재 판례를 인용해서 우리나라 헌법이 과연 국제법을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 이것에 관해서 살펴보는 것이 이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를 실질적으로 연구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그 방법이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 쟁점은 이제 조약의 직접 적용입니다. 그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조약의 직접 적용이라는 게 과연 우리 현실 사례에서 좀 있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뭐 WTO도 그렇고 뭐 WTO 협정도 그렇고요. 그 다수의 어떤 인권 조약도 그렇고 이런 직접 적용이 논의되는 사례는 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형사처벌이 어떻게 하면 가중될 수 있는지 굉장히 좀 이런 사례가 과연 있을까? 조약에 의해서 개인이 그 형사처벌을 받고 이게 또 가중처벌을 받는 사례가 있을까? 근데 좀 어떻게 보면 신기한데 그 해당 지금 보여드리는 사례가 바로 그런 케이스에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국제법이라고 하면 또 조약도 있고요. 또 그리고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국제관습법인데 그럼 국제관습법의 경우는 또 국내에서 특히 우리나라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지 한번 그 살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판례에서 문제가 된 사실관계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이 사건은 이제 청구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그런 사례입니다. 그 청구인은 이제 중국산 참깨를 이제 밀수입하는 그런 수입업자인데 대한민국이 이제 WTO 설립 조약에 가입을 하면서 그 관세율이 상승돼서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가 그 WTO에 가입할 때 WTO의 기본적인 대의는 자유무역이거든요. 자유무역의 또 전제는 어쨌든 무관세입니다. 관세 장벽을 없애는 거거든요. 그래야 모든 나라가 교역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궁극적으로 무관세를 달성하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무관세를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국내 산업에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점진적으로 이제 달성을 하는 거예요. 그 부속서에 이제 관세 양호에 관한 규정을 보면 그래서 예를 들어 참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나라 참깨 농가에 일시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참깨 양, 예를 들어 1톤 정도까지는 아주 낮은 관세로 수입을 하고 그 이상, 예를 들어 뭐 1톤이 넘어간다 하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 500% 이상 해서 일시적으로 우리나라 참깨 농가를 보호를 하고, 이게 이제 점차적으로 우리나라 참깨 농가도 국제 경쟁력을 가지게 되면 나중에 이제 관세를 점진적으로 철폐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초기에는 WTO 설립 조약에 따르면 관세 양어 규정에 따라서 일정 부분, 일정 양 이상의 참깨 수입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율의 관세를 매기게 돼 있어요. 한 500% 이상. 근데 이제 청구인도 이 조항에 이제 걸리게 된 거죠. 그래서 한 1톤 정도까지는 괜찮다가 이 청구인이 이제 수입액이 늘어났겠죠. 그래서 1톤이 넘어가니까 뭐 WTO 협정상 고율의 관세가 적용되게 돼서 관세 포탈액도 자동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겠죠. 네, 이 고율의 관세를 곱하게 되면 그 금액이, 수입액이 높아질 거니까 관세 포탈액도 증가할 거시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관세 포탈액도 WTO 협일 설립 조약에 대해서 증가하게 돼서 이 사람의 관세 포탈액이 이 형사처벌이 되고 또 가중처벌 구간에도 포함이 되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 뭐 관세 포탈액이 1억 이상이면 가중처벌이다, 뭐 징역 뭐 3년 이상 이렇게 나온다 하면 이 사람이 갑자기 이 WTO 설립 조약에 의해서 이 구간에 포함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보기에 좀 억울한 거예요. 이게 이제 나는 이거 국내법도 아닌데 왜 WTO 설립 조약이라는 이 국제법에 의해서 내가 형사적으로 개인이 가중처벌을 받아야 되냐, 굉장히 그 억울한 측면이 들어서 이 사람이 이제 헌법소원을 제기해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 이걸 판단해 달라, 이렇게 나온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판결의 이제 주요 내용을 살펴보시겠습니다. 판결은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므로 이를 근거로 한 가중처벌도 일반 국내법을 근거로 한 가중처벌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 판결의 근거가 되는 이제 우리나라 헌법 규정에 대해서 살펴본 텐데, 아까 초반에 서두에 설명을 드렸듯이 이제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관해서 굉장히 이론적인 논의들이 많이 있어요. 뭐 이론론도 있고 이원론도 있고 뭐 또 다양한 이론들이 있는데, 이거를 오히려 이론적으로 이해한다 하면 이해하기도 좀 어렵고, 저도 이제 공부할 때도 그랬지만 나중에 귀결되는 건 결국 국내 이제 헌법, 개별 국가의 헌법이 우리 국제법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거에 관해서 살펴보면 사실 이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훨씬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례에서도 우선 헌법 규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 제6조 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조약과 또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즉 이 판결도 이러한 우리 헌법 조문에 뭐 굉장히 충실하게 따른 판결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결국에는 이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표된 조약이거든요. WTO도 헌법 절차에 따라서 이제 비준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이런 이거는 국내법, 이 국내법의 어떤 위계 질서에 포함되냐, 뭐 이것도 또 이론적인 논의가 있긴 한데, 국내 법률과 뭐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헌법 국회에서 동의를 받았다면 보는 게 일반적인 어떤 해석이기 때문에, 따라서 WTO 설립 조약도 역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WTO 설립 조약의 내용에 의해서 가중처벌이 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 법으로 정한 법률이니까요. 법에 정한 있는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는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런 이제 판례라고 볼 수 있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헌법 제6조 1항이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포섭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우리 지금의 판례도 이러한 내용에 따라서 우리나라 국회에서 비준을 받은 그런 국제 조약에 대해서는 우리는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본 그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자기 집행성의 문제를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넘어가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집행성이라는 건 또 이제 이 용어 자체도 좀 굉장히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직접 적용성은 뭐고 자기 집행성은 뭐냐?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개념을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 직접 적용성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국내법 체계에서 받아들여져서
또 국내법 체계에서 어떤 위계를 가지냐의 문제예요. 좀 전처럼 국회의 동의를 받은 이제 국제법의 경우, 특히 조약의 경우에 국내 법률로 이제 그대로 수용이 된다. 이게 바로 직접 적용성의 문제고. 근데 직접 적용이 된다고 해서 또 자기 집행성의 문제는 별도입니다. 자기 집행성은 뭐냐면 이 판례 내용하고 동일하게 그 이 판례 내용처럼 이제 뭐 관세 이 WTO 설립 협정에 따라서 그 고율의 관세 구간에 적용이 돼서 이게 이제 형사적으로도 가중처벌이 됐잖아요. 실제적으로 집행까지 됐잖아요. 이게 바로 별도의 이행 법률 없이 국내법으로 실제로 집행이 될 수 있는지 위 사례처럼 가중처벌이 될 수 있는지 이게 바로 자기 집행성의 문제입니다. 이 사안처럼 그대로 우리나라 형법 규정에도 적용이 돼서 특정 개인을 가중처벌할 수 있다. 이건 자기 집행성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비록 직접 적용성은 있지만 그 자체로 그 자기 집행성은 직접 그 강제 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 이거는 자기 집행적이 없다고 봅니다. 이걸 이제 비자기 집행 조약이라고 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얘기가 인권 조약이죠. 그 헌법에 따라 직접 적용은 가능하지만 여러 가지 인권 조약이 국회의 비준을 거친다면 직접 적용도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 인권 위반 사례가 발생한다면 그 인권 조약 같은 경우에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우리나라 국내 법률상 그 구체적인 조치까지 적시해 놓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기 때문에 직접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인권 적용이 그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어떤 집행력을 가지고 또 뭐 예를 들어 강제 집행력까지 가진다고 할 경우에는 별도의 이제 이행 법률을 통해서 그 자기 집행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약의 직접 적용성, 그다음에 자기 집행성은 이제 다른 문제고 이거에 관해서는 이제 구분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하나 살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국제관습법의 경우는 그러면 직접 적용성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참고적으로 살펴볼게요. 관련 판례가 이제 대법 97-39216 판례인데 그 이 내용이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국제관습법을 또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관한 판례입니다. 그 일반적으로 국제관습이 뭐냐? 이 국제법을 공부하면서 굉장히 좀 난해한 내용이기도 해요. 실제로 뭐 국내에서도 관습법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법학 공부를 할 때 어떤 관습법에 대해서 큰 의미를 가지고 공부를 하지는 않죠. 근데 국제관습법의 경우는 국제법에서 굉장히 큰 이제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제관습법의 정의를 먼저 좀 살펴보면 이 국제관습법을 뭐 똑부러지게 정의를 한 규정을 찾아보기는 어려운데 일반적으로 국제관습법의 개념을 시작할 때는 이 국제사법재판소 ICJ의 규정을 먼저 살펴보는 데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 제1항을 보면 국제관습법이라 함은 국제사회에서 법으로 수락된 일반적인 관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결국 이제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인 관행으로 볼 수 있느냐. 그리고 이걸 과연 국가 간에 예를 들어 그 규율을 받는 주체 간에 그 법적인 권리 의무를 규율한 내용으로 볼 수 있느냐, 즉 법적 확신이 있느냐, 이 두 가지가 이제 국제관습법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요. 지금 이 내용에서 국제관습법을 더 깊이 들어가긴 좀 그렇고,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는 이 국제관습법도 엄연한 이제 국제법의 일종이다. 이렇게만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국제관습법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헌법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서 일반적으로 이제 국제관습법이라 승인이 되었다면 마찬가지로 국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안은 이제 어떤 경우냐 하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미군 기지에서 근무하던 이제 군무원이죠, 한국분인데 이분이 이제 해고 통보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 해고가 그 정당한 건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미군을 상대로 이제 소송을 제기를 한 건데 원칙적으로 이제 미군도 이제 미국으로 의제가 되니까요. 이제 국내에서 이제 국가에 대한 어떤 소송은 그 국제법에 따르면 이제 국가면제 이론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이제 재판 관할권을 우리가 행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 타국의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미국이 문제가 된다. 지금 같은 경우처럼 일정 우리나라 개인이 미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하면
이 전통 국제법상으로는 국가면제 이론이 적용돼서 우리나라가 재판 관할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게 원칙이었죠. 근데 이제 국제법이 발전을 하면서 이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서 절대적 주권 면제 이론, 또 제한적 주권 문제 이론이라고 해서 이제 국가의 공법적 행위, 즉 국가가 어떤 그 국내에서 공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주권 면제 이론이 여전히 적용이 되지만 그 상업적 행위, 지금 이 사례에서 말씀드렸듯이 고용이나 아니면 뭐 상업적 행위로 뭐 부동산 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사법적 행위에 있어서는 사법적이나 상업적 행위에 있어서는 국가도 그 행위지 그 법원의 재판 관할권 대상이 된다. 이것이 바로 제한적 주권 면제 이론인데요. 따라서 이번 이 케이스에서 과연 절대적 주권 면제 이론을 적용할 것인지, 제한적 주권 면제 이론을 적용할 것인지, 즉 국제간수법에서 있어서 그 제한적 주권 면제 이론을 과연 따를 그럴 만한 사례인지에 대해서 그 어떤 판단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바로 이 사례였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우리나라 대법원은 그 국제법 발전 경향에 따라서 제한적 주권 면제 이론을 그 차용해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국제간수법인 제한적 국제 면제 이론이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에 직접적으로 적용된 대표적인 케이스로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번 케이스를 정리하자면 이 케이스는 결론적으로 뭐 직접 적용 그 자체로 어떤 개인에 대한 판단을 했다기보다는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본다면 그 조약이 가진 어떤 규정으로 그 내용으로 인해서 조약의 내용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그 사실관계가 일정 부분 우리나라 형법 체계에 있어서 가중처벌이 되는 구간에 이제 속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그 형법의 규율을 받는 그 개인이 가중처벌이 되는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WTO 설립 조약에 의해서 이 청구인이 직접적으로 어떤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조약 WTO 설립 협정이라는 게 국내법으로 특히 국내 법률의 지위를 가지게 되면서 직접 적용성을 가지게 되면서 또 재밌게도 또 그 관세율이 WTO 설립 협정상 관세율이 일정 우리나라 형법상의 가중처벌 구간의 그 사실관계를 놓이게 하면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청구인이 또 이 가중처벌을 받게 된 이런 굉장히 또 재밌고 또 그 실제적으로 우리 생활에 국제법이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구나 이런 그 케이스 이런 내용을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사례라서 제가 좀 가져온 거고 많은 경우에 국제법이라고 하면 그 우리하고는 좀 동떨어진 얘기가 아닌가 나하고 굳이 국제법이 무슨 상관이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게 그 일방적인 상식이잖아요. 또 그게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 이것도 굉장히 쉽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받아들인 우리 국회가 승인한 조약이나 또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같은 경우에는 이 청구인처럼 뭐 형사처벌이든 뭐 어떤 민사적 사안에서든 나한테 정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구나. 국제법이 이런 국내법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거를 좀 이해해 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판례를 골라봤고 앞으로도 좀 국제법에 대해서 좀 더욱더 이게 굉장히 우리 현실과 밀접하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 국제법의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판례를 이제 살펴볼 텐데요. 지금까지 이제 계속 논란이 되고 있고 그리고 뭐 현재도 그 이제 판결은 나왔지만 어떤 그 강제 집행 관련해서 좀 계속적인 논의가 되고 있는 뭐 너무나 핫한 이슈를 하나 골라봤어요. 이게 한일 청구권 협정과 이제 개인 청구권 문제인데 이 내용은 뭐 너무나도 신문 기사도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그 일제 시대에 그 일본으로 이제 강제징용을 강제로 끌려간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또 개인의 자격으로도 일정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당연히 일본에 대해서 가질 텐데 우리가 이제 한일 청구권 협약을 일본하고 체결을 하면서 이때 이제 그 개인 청구권이 과연 어떻게 됐는지 이 문제가 계속해서 쟁점이 됐었고 최근에 이제 대법원 판례까지 간 그런 사안입니다. 뭐 뉴스에서도 너무 많이 나와서 다들 잘 알고 계실 것 같고 또 뭐 쟁점들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한번 쟁점부터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일단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제징용 노동자들의 어떤 개인 청구권도 따라서 소멸되었는지 이거에 관해서 살펴보는 거에 또 첫 번째 쟁점이고, 결국 이 쟁점은 이 두 번째 제2번 그 청구권 협정 제2조의 그 해석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개인 청구권이 소멸하였는지에 관한 어떤 법적 해석이 좀 이제 달라지게 되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 대법원 판단에 따른 판시 사항은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요. 그 이제 위자료 청구권이 과연 이제 이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청구권에 포함이 되는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개인 청구권에 이 소멸됐는지 이 여부입니다. 그 위자료 청구권에 관해서 과연 조금 이 사안을 좀 의아해하실 것도 같아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 우리 청구인이 그 위자료 청구를 했어요. 그 손해 관해서 이게 지금 민법 내용이긴 한데 손해 3분문서이라고 해서 그 손해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적극 손해, 소극 손해, 그리고 정신적 손해죠. 위자료가 있는데 이 위자료 청구만 이제 그 일본 신일철 주금을 상대로 그 청구를 했는데, 그 이 사안은 어떻게 보면 이 소송 대리를 하신 소송 대리인께서 굉장히 현명한 판단이라는 보여지는 게, 그 적극 손해나 소극 손해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손해액을 다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원고 입장에서, 근데 위자료 청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신적 손해잖아요. 정신적 손해 같은 경우에는 어떤 피해가 있었다, 일정의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보여지면 위자료 청구권은 그거에 따라서 자동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그 상응하는 위자료가 나오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혼 소송에서 그 뭐 배우자가 뭐 상대방 배우자를 뭐 폭행을 한 사실이 있다. 뭐 그 사실이 있다는 전제만으로도 이제 그 뭐 구체적으로 이게 얼마에 해당한다고 입증을 안 해도 되고 할 수도 없겠죠. 그러면 정신적 손해는 이제 그 폭행에 대해서의 그 정신적 손해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 경우에도 구체적 손해를 입증하는, 지금 세월이 굉장히 많이 지났잖아요.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 경우 이제 위자료 청구만 해서 이제 이거에 관해서 손해배상을 빨리 받는 게 좋겠다. 아마 이런 이제 소송법적으로는 전략이 있는 것 같고, 굉장히 그런 전략은 어떻게 보면 좀 시의적절한 또 굉장히 효율적인 전략이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위자료 청구권이 과연 포함되는지에 관한 이 내용이 나오게 된 겁니다. 손해 중에서도 과연 위자료가 이 청구권 협정에 과연 포함이 되는지 그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결론적으로는 또 조약의 해석 문제로 이게 또 귀결이 됩니다. 그 이 청구권 협정, 한일 청구권 협정은 앞서 설명드렸던 국가 간의 법적 구속력 있는 협의로서의 조약인데, 과연 이 조약 청구권 협정 특히 제2조를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 판례가 상당히 다양한 의견들을 내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외교적 보호권 문제인데, 이 외교적 보호권을 또 우리나라가 뭐 행사를 했는지, 또 그 외교적 보호권을 아니면 포기를 했는지, 이 부분도 마지막으로 살펴볼 쟁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말씀드렸듯이 주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우선 청구권협정 제2조가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라 이 부분을 한번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일 청구권협정 제2조는 채약국은 양채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채약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라는 것을 확인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가 이 우리 대법원 판결에 있어서 쟁점이 됐는데, 일단 다수 의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우리 다수 의견은 일단 위자료 청구권은 불법 행위 인정을 전제로 하는데 일본이 지금까지 이를 인정한 바가 없으므로, 따라서 위자료 청구권에 관해서는 논의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별도로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당시 이제 일본이 이 협정을 체결할 때도 그렇고, 지금까지 일본이 어떤 정부가 공식적으로 해온 어떤 언행이나 또 뭐 지금까지 일본이 취해온 행동,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일본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본인 자신들의 어떤 일제 식민 지배의 불법 행위를 인정한 적이 없다는 거죠. 즉 불법 행위가 전제되지 않으면 위자료 청구권 자체가 생길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건 당연히 이건 기본적인 민법의 손해배상 조항
어떤 논리적인 귀결이거든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불법행위, 쉽게 설명드리면 뭐 이혼 소송 아니면 위혼 소송에서 예를 들어 뭐 배우자의 폭행이나 외도 이런 게 바로 불법행위인데 이런 불법행위 자체가 없었다. 그러면 아니면 인정을 하지 않는다 하면 당연히 위자료 청구권 자체도 발생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다수의 의견은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명쾌하죠. 한 번도 일본은 본인들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치면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권 자체도 논의된 바 자체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손해배상 청구권의 일종으로 위자료 청구권, 즉 이 강제징용 노동자의 위자료 청구권도 역시 별도로 당연히 아직까지도 남아있고 별도로 존재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기 때문에 그 위자료 청구권은 당연히 이유가 있다. 그 논의의 여지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다음 이제 별개의 의견이라는 게 있었어요. 세 가지 의견 중에. 내용을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면 위자료 청구권 자체는 이 우리나라와 일본이 최근에 청구권 협정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어요. 근데 외교적 보호권을 우리가 포기했다. 본 거죠. 이 내용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그 청구권 협정의 이제 합의 의사록이 뭐냐면 우리 그 이 청구권 협정을 그 진행시켜온 어떤 과정에 관한 에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좀 협정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한 건 바로 합의의사록이라고 하는데 이 합의의사록에 따르면 청구권 협정 적용 대상 8개 항목 중에 그중에 이제 제5항을 보면 피징용 한국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별개 의견을 내신 이제 대법관님들이 보시기에 여기에서 이런 기타 청구권에 그 원고가 주장하는 위자료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위자료 청구권 자체가 이 청구권 협정에 포함이 돼 있는 것은 맞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외교적 보호권만을 포기했다. 그러니까 외교적 보호권은 제가 뒤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외교적 보호권은 이제 국민이 그 일정 피해를 받았을 때 이 국민의 피해를 국가가 대신해서 이제 그 가해국에게 청구를 하는 건데 우리는 이 권리만을 포기한 것이지 이 청구권 협정에서 이 피해를 보신 강제징용자가 가지고 있는 위자료 청구권을 포기한 건 아니다. 이런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위자료 청구권이 포함되고 이거는 포함이 되지만 이거는 이제 국가가 외교적 보호권을 통해서 이분 개인의 위자료 청구권을 일본에 청구하는 이 권리가 포함되어 있고 이거는 우리가 포기했다. 하지만 지금 강제징용자 분께서 청구를 하신 거잖아요. 그 청구권은 살아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반대 의견은 별개 의견과 그 일정 부분은 같아요. 위자료 청구권이 포함되는 것도 맞고 개인 청구권이 일정 부분 제한된다. 즉 반대 의견에 따르면 이 원고는 그 피고 그 일본 신일천 주금을 상대로 이 위자료 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제한이 된다고 표시를 해놨는데 이 부분은 뭐 해서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반대 의견의 판단으로는 그 이 청구권 협정에 따라서 그 외교적 보호권을 우리가 포기를 하면서 이 강제징용자분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별도의 보상을 해주겠다. 이 청구권 이 위자료 청구권을 가진 이 손해배상 청구 가진 개인에 대해서 우리 국가가 개별적으로 보상을 해주겠다. 이렇게 약정을 했다고 본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이 청구권 협정 자체를. 그래서 지금 제한이라는 표현을 쓴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한국 정부가 해결을 해야 될 사안이지 이제 이거를 일본 그 신일천 주금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일은 아니다. 이건 이제 반대 의견이고 이 세 가지 의견이 나왔지만 결국 이제 다수 의견에 따르는 게 이제 원칙이기 때문에 이 우리 원고의 위자료 청구권 자체는 이제 결국 인정이 된 그런 사안이죠. 그래서 평석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수 의견, 별개 의견, 그리고 반대 의견. 이 해석이 도출된 건 결국에 이제 조약 해석의 문제입니다. 이 국제법, 특히 조약법 분야에서 조약의 해석의 부분을 이제 좀 간과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법률 해석이라는 거는 뭐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너무나 실제 국내법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좀 더 실제적으로 뭐 어떤 뭐 시험 적합성이 좀 떨어진다 뭐 그래서 수험적으로는 크게 이제 중요도가 좀 떨어지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조약의 해석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함의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조약법 협약 제 31조에서 다루고 있어요. 내용은 조약은 조약의 문맥 및 조약의 대상과 목적으로 보아 그 조약의 문헌에 부여되는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포괄적인데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당연히 문헌에 따른 해석이 기본이 돼야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 아까 개별 의견에도 나왔지만 뭐 합의 의사록 등 기타 조약 체결의 어떤 과정 이런 것들이 모두 고려가 돼야 그 조약을 제대로 또 해석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으로 좀 이해를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따라서 이제 조약법 협약에 따르면 이제 32조는 그 의도적으로 이 보충적 해석에 관한 규정 또한 두고 있습니다. 그 32조는 보충적 해석 수단으로 조약의 교섭 기록 또 조약 체결 시의 사정을 포함한 그 조약 해석을 위한 보충적 수단에도 의존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떤 문맥이나 뭐 대상과 목적뿐만 아니라 조약 체결을 하게 된 과정에 따른 다양한 부속서나 또 조약 체결 과정 자체도 조약 체결에 있어서 충분히 고려가 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약 해석, 그 조약법 협약에 따른 어떤 조약 해석의 그 논리적 귀결로 인해서 이게 왜 다수 의견 국제법적으로 어떤 청구권 협정에 따른 개인 청구권의 소멸 문제가 국제법의 어떤 해석 문제가 각각 세 가지 의견으로 나눌 수 있는지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조약의 해석 문제고요. 아까 예를 들었듯이 그 다수 의견 또 별개 의견, 반대 의견 모두 단순히 청구권 협정의 문헌을 떠나서 이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청구권 협정이 체결되게 된 여러 가지 배경들을 고려해서 각기 다른 해석들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약의 해석에 관한 문제를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외교적 보호권 문제 아까 나왔듯이 제가 그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 외교적 보호권 문제 아까 외교적 보호권을 뭐 우리가 포기했다고 해석을 한 반대 의견과 별개 의견이 있는데 그 외교적 보호권에 대해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외교적 보호권은 디플로매틱 프로텍션이라고 하는데 그 정의는 국제 위법 행위로 인해 자국민이 외국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의 국적국이 외교적 행동이나 기타 평화적 방법으로 가해국의 책임을 추궁하는 제도. 이걸 바로 이제 외교적 보호권이라고 하는데요. 그 외교적 보호권이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전통 국제법상으로 아까 서두에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어요. 그 외교적 보호권은 그 국민의 해당 피해를 본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국가의 권리 이걸 이제 바텔의 의제라고 하는데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입각해서 결국 피해를 당한 개인의 권리가 아니라 국가의 권리로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외국에 나가서 뭐 외국 뭐 경찰에게 폭행을 당했다거나 이런 사례가 있다면 피해는 사실 제가 당한 거잖아요. 근데 외교적 보호권의 이론에서 살펴보면 이 피해는 결국 대한민국의 피해로 의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해를 구제해 줄지 말지는 결국 국가의 권리니까 이거는 국가의 재량 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교적 보호권을 이해할 때는 항상 이 권리가 국내법상의 어떤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권하고는 좀 다르고요. 결국 국가가 침해를 당했기 때문에 내가 이거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예를 들어 뭐 지금 국제법상 어떤 침략 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건 안 되지만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할지 말지를 정하는 거. 이 권리는 결국 국가의 권리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앞서 판례에서 별개 의견하고 개별 의견이 얘기한 외교적 보호권의 폭이라는 부분을 좀 그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듯이 판례에 있어서 별개 의견도 우리 강제징용을 당하신 우리 원고의 어떤 그 손해배상 청구권 그거는 살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이제 개인의 권리니까. 그 개인의 권리니까 국가가 외교적 보호권을 이것도 여러 가지 좀 쟁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이번 시간에 좀 설명드리기는 약간 좀 복잡해서 외교적 보호권을 포기했느냐
과연 청구권 협정을 통해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했느냐. 이 분야도 좀, 이 부분도 논리적으로 좀 따져볼 여지가 있지만, 일단 앞서 설명드렸듯이 외교적 보호권이라 함은 국가의 권리거든요. 그 청구권 협정을 통해서 아 그래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었을 때 우리 국민을 위해서 내가 대신 싸워줄 권리, 즉 외교적 보호권은 비록 포기를 했지만, 국가의 권리는 포기는 했지만 개인의 청구권, 즉 내가 그 가해자 신일청 주금 또 원고를 상대로 그 소송을 제기해서 위자료를 받는 내 개인의 강제징용 노동자분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분명히 살아있기 때문에 이거를 원고 자격으로 청구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다. 그런 의견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별개의 의견의 어떤 논리적 전제로서 그 외교적 보호권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권리를 포기했는데 왜 가능하다는 거지? 그거를 이 판례를 읽어보시면 굉장히 궁금해하실 수가 있어서, 그래서 꼭 외교적 보호권에 관한 이제 설명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외교적 보호권은 전통 국제법상 국가의 권리고 국가가 이것을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그 청구권은 살아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제 시사적인 내용을 마지막으로 조금 정리를 해볼 텐데, 그럼 향후 이제 국내적으로 과연 이게 어떻게 우리가 해결을 할 것인가? 지금 뭐 이제 강제 집행 단계에 있어서 실제로 뭐 강제 집행이 되면 일본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 지금 일본은 계속해서 이제 국제법 위반 상태가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이런 워딩을 계속해서 그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뭐 그게 국제법 위반 상태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는 일본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아마 국제법상 법률 검토는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굳이 예를 들자면 뭐 재판의 거부? 국제법상 뭐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재판의 거부라는 게 악의적으로 뭐 예를 들어 우리 대법원이 악의적으로 현저하게 일본에 대해서 어떤 불리한 또 부당한 법 해석을 하는 경우, 뭐 이런 거를 일종의 이제 그 국가가 국제법상 책임을 지는 이제 국제 위법 행위로서 재판의 거부라고 하는데, 그 뭐 이 대법원 판결문을 한번 읽어보신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논리적으로 잘 쓰여 있는 판결이고, 이게 뭐 일정 뭐 특정 당사자에게 편중이 돼서 쓰였다고 보기는 좀 뭐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이제 앞서 얘기가 했듯이 실제로 이게 강제 집행까지 승인이 돼서 실제 강제 집행에 들어가는 경우, 뭐 이런 경우를까지 어떻게 우리가 국제법적으로 해석을 할 것이, 국내적으로는 당연히 문제가 없겠죠. 우리 국내 판결문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강제 조치를 취하는 게 뭐 국제법적으로 전혀 문제될 건 없지만, 국제법적으로 특히 당사자인 일본이 바라볼 때 뭐 실제 집행이 됐을 때 이거를 재판의 거부에 해당해서 뭐 상응하는 대응 조치를 취한다든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좀 그렇게 보여지고요. 뭐 그거는 이제 추후 좀 논의될 사안으로 보이고, 그래서 뭐 굳이 이제 국제법적으로 해결 방안을 좀 찾아보자면 뭐 청구권 협정에 따른 중재 조항이 있어요, 이 안에. 뭐 그런 에 따라서 뭐 중재를 양국 간에 한다든지, 아니면 뭐 한일의 이제 투자보호 협정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분쟁 해결을 한다든지, 거기 이제 분쟁 해결 조항이 있으니까, 아니면 뭐 일본이 뭐 독도 문제에서도 항상 얘기하듯이 뭐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한다든지, 뭐 이런 분쟁 해결 방안들을 좀 고려를 해본다면 할 수는 있는데, 이제 뭐 청구권 협정상 중재나 그 국제사법재판소 ICJ로 가서 판결을 받고, 이거는 이제 상호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걸 합의해서 국제사법재판소나 뭐 중재 판정을 받을 이유가 굳이 없을 그런 상황이고, 우리는 이제 국내법에 따라 집행한다는 그런 입장이니까 하고, 뭐 투자보호협정상의 문제도 뭐 그 판단 기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일본이 본인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그냥 좀 적고 해서, 이런 국제 사법적인 해결을 그 구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일단 뭐 마지막으로 어떤 법적인 해결 방안은 아니지만 이제 시사적인 문제니까요. 우리 모두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뭐 외교적인 채널을 통해서 결국 해결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결국 외교적 해결이라는 게 향후 좀 양보를 해서 지금 어떤 판결문대로 가자면은
정말 강제 집행해서 뭐 압류 절차도 받고 뭐 심지어 뭐 이거 경매에 붙이고 이런 과정들을 거친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뭐 일본도 예고를 하고 있고 상호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상대방이 거칠게 나올 확률도 높고 하니까 뭐 외교적으로 좀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는 게 우리 실제적으로 피해 회복을 하고 우리 강제징용 노동자분들의 피해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3자 간 예를 들어 정치적 해결 방안들도 나오고 있잖아요. 뭐 3자 출연 방안이라고 해서 뭐 한국 정부랑 실제 청구권 협정 당시에 이제 청구 금액을 써서 이제 굉장히 성장한 우리 기업, 그다음에 강제징용 실제로 일본에서 강제징용을 한그 일본 기업, 이 셋이 좀 예를 들어 기금 형식으로 좀 조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피해 구제를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좀 논의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뭐 국제법적으로는 말씀드렸듯이 대법원이 어떤 조약을 국제법적으로 해석하는 그 기준에 따라서 다양한 소스를 이용해서 뭐 또 굉장히 논리적으로 그 좀 잘 분석을 한 다음에 세 가지 의견으로 판단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어떤 법적으로는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 또 외교적 보호권에 대한 이해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 마지막 설명드렸듯이 또 결론적으로는 그 한일 양국이 또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지 않는 그런 뭐 결론, 좀 상호 좀 어쨌든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그런 외교적인 해결 방향으로 나갔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좀 그런 바람입니다. 모든 거를 이제 법으로 해결한다는 게 사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그 굉장히 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뭐 모든 거를 이제 법으로만 해결하려는 그런 경향이 강한데, 사실 법으로 해결한다는 거에 이제 그 법적인 해결의 그 모든 법적 해결의 전제는 이제 상호 원만한 합의입니다. 이게 어떤 변호사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우리가 정말 법원에서, 국제법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법원에서 이렇게 원고나 피고를 만난다면 이러이러한 상황에 처해지고 이러이러한 갈등 또 이러한 문제점이 생긴다. 그래서 상호 그런 법적인 쟁점들을 이해하고 조금씩 양보해서 타협안을 도출하는, 이게 사실 법적인 분쟁 해결 방안의 모든 법적 분쟁 해결의 시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무조건 소송을 해서 해결을 한다, 이런 뭐 고소하자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 법적으로 권리 의무라는 거를 뭐 법률적인 조력을 통해서 명확히 이해하고 합의를 상호 분쟁을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도 어떤 법적인 해결에 당연히 법적인 해결에 포함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제법도 그렇고 국내 법적으로도 그렇고 좀 이해를 하는, 그런 이해를 해주시는 그런 또 그 계기도 되었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 장시간 강의를 또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뭐 많은 분들이 또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또 특히 우리 국제법에 관심을 가지는 학생분들께서도 국제법 수업을 듣고 수강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갖고 계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이런 강의를 통해서 국제법에 또 많은 관심을 가지신 여러분들께서 국제법을 조금 더 이해하고 또 국제법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장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